2008년 광우병 촛불 전국의 끝자락에 터져나온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여간첩 1호 원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정화 씨 외에 원 씨의 양아버지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되면서 위장 탈북 부녀 간첩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정화 사건도 상당 부분이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특검 3회, 오늘은 2008년 위장탈북 부녀 간첩 사건을 기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민특별검사로는 이 사건을 추적해온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원정화 씨의 양아버지 김동순 씨를 변호해온 이광철 변호사도 오늘의 국민특별검사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래된 사건이니만큼 사건 개요를 정리한 뒤에 두 분 국민특별검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혜 PD가 2008년 원정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던 2008년 8월, 검찰과 경찰, 여기에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놀랄만한 발표를 합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원정화 사건입니다. 합수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간첩의 증거는 원정화 본인의 자백이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본인이 워낙 분명하게 자백을 한 상황이라 수사 결과 발표로부터 불과 2달 뒤 원정화 씨는 공판 2번 만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 씨는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당시 합수부는 원 씨만 간첩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정화 씨의 의붓 아버지인 김동순 씨도 간첩이라며 이른바 부녀 간첩 사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동순 씨는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대응총국 소속으로 외화벌이를 해 북에 송금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정화 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원 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군부대 안보 강연을 하다 만난 정훈장교 황모 대위는 원 씨가 성적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자 원 씨에게 군사 정보를 빼줬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원 씨의 진술이 증거였습니다. 추가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진술이었고 그나마도 신분이 불안정한 조선정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원정화 씨 집에서 가사일을 도왔던 여성과 그의 아들은 원정화 씨 부녀가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합수부가 발표했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한 간첩 사건 수사 결과가 진술 당사자의 진술 번복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2008년 원정화 씨 사건이 왜 최근에 와서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께 여쭤보도록 하죠. 관련 내용 보도된 것이 3월 22일자였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정화 씨 사건 2008년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네. 이것이 증거 조작 일이 밝혀지면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언론도 그렇고 과연 검찰이 발표했던 그 간첩 사건들이 정확한 것이었느냐, 증거가 또는 진술 이런 것들이 조작되진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한겨레에서도 역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오랫동안 이제 추적해서 보도를 해왔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연 그러면 2008년에 탈북 여간첩 1호로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원정화 씨는 그 사건은 과연 제대로 된 사건이었나, 정말 간첩이 맞나,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이제 취재를 이제 하면서 동시에 그 사건을 좀 내부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좀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그렇게 했는데 검찰의 수사 자료와 공소장 이것들을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조작 내용을 검증해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몇 개월 동안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원정화 씨를 오랫동안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려고 노력한 끝에 결국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듣게 됐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자마자 저희가 3월 22일자로 보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3월 22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원정화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중요하게 실렸습니까? 네, 일단 원정화 씨가 자신이 간첩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합편성 채널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받았었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겨레를 만나서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 김동순 씨가 간첩이라고 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아버님 그 재판정에 출석해서도 그렇고 계속 그 아버지가 간첩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 허위 자백 강요로 자신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었다는 것을 최초로 고백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네. 자, 김동순 씨가 원정화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원정화 씨가 과거에 했던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본인이 세상에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일단은 작년 7월인가에 출소를 합니다. 5년형을 이제 복역을 하고 나서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억울한 부분들 밝힐래야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 원정화를 이렇게 관리하는 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국정원도 계속 또 원정화와 계속 또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자기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08년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좀 몇 개월의 좀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버님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조금 이제 그 갈등을 좀 하게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이제 찾아뵙고 올해 초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만나거든요. 부녀가 몇 년 만에. 그래서 아버님께 굉장히 미안해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런 여러 이제 아버님의 얼굴들을 좀 살펴보고 이러면서 좀 인간적으로 좀 괴로웠던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지금에 와서 아버님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좀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정화 씨가 그 당시에 거짓 자백을 하게 한 수사 당국의 회유, 압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원정화 씨의 일단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이거를 수사했던 윤모 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원정화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가 그 뭔가 죄값을 좀 덜기 위해서는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도 함께 그 뭐 간첩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정화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처음에는 전혀 아버님은 난 모르는 일이다. 나는 간첩을 한 건 맞지만 아버님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검사는 이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간첩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불어라 이렇게 계속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정화 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처음에는 간첩인지 난 모른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선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아버님도 간첩이었고 내가 간첩인 것도 아버님도 알고 계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조사 때마다 일단 술을 굉장히 많이 먹였다고 합니다.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맨정신인 상태에서 뭔가 조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사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진술 조서에 본인이 분명히 지장도 찍고 내가 쓴 조서가 맞습니다라고 확인도 한 조서인데 지금에 와서는 술을 먹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희는 원정화 씨 이 말이 사실인지를 몇몇 수사기관의 당시 원정화 씨의 수사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원정화 씨 이 주장과 일치하는 역시 또 그런 증언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원정화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먹고 조사를 받았던 것은 그 주장은 좀 여러 가지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그 원정화 씨의 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호 중인 딸인데 이 딸을 검찰이 이제 원정화 씨가 감옥에 가게 되면 보호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이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그런 걸 협조해줄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신의 진술 주소를 보면 스스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와서는 검찰이든 어디서든 자기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자신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나만의 법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 뭐 김현희처럼 너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계속 회유, 거기에 결국 넘어가서 부녀 간첩 사건으로 자기가 그냥 확대되는 데 동의해주고 말았다, 정말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을 저희가 인터뷰로 기사를 쓴 겁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못 받은 그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제 공판이 시작되고서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죠. 네. 자, 이광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동순 씨, 그러니까 원정화 씨의 의붓아버지. 이분이 지금은 무죄가 확정된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7월 5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2008년도에 검찰이 기소할 때는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일단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이적 표현물 소지, 그리고 그 회합통신 이런 죄들이 다 적용이 되었는데요. 잠입 탈출, 그러니까 먼저 회합통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둥에 이제 북한의 민경련이라고 하는 그 대표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부에 파견되어 있는 김교학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인점을 알면서 회합을 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수수했다. 요게 이제 하나고, 그 지령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잠입했다. 그리고 잠입해서 원정화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지령에 따른 활동들을 수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적 표현물 소지 부분은 노동당 당원증을 김동순 씨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적 표현물 소지로 기소를 했고, 편의 제공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원정화와 함께 그 대북 무역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원정화에 교부한 것이 있고, 또 김교학에게 돈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으로 기소를 했던 것들입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하면